고용을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는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유동성적인 부분 그리고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초반에는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는 AI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케빈 워시에 의해서 유동성이 좀 경색될 수 있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성장주가 아니라 기존의 주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나옵니다. 은행주,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실제로 판매가 안 되고 수익성이 많이 훼손되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은 현대차가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자, 최근 시장은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게 어떠한 기회가 다가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와주신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K증권 차장 이재규 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우리 그 차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차장님 소개를 드릴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 이제 증권사 PB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전 투자까지 같이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력이 워낙 좋은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인사이트 족적 남겨주고 계신 모습을 제가 잘 보다가 우리 그 데일리 경제 TV 인사이트 게스트 분으로 가장 처음 모셔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졸라서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26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저를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권의 이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장님 모시고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의 여러 인사이트를 보긴 하는데 정말 포괄적으로 좀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먼저 당연히 시장 이야기 또 이제 유동성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지난 주말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또 이제 금요일에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이제 금리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대한 코멘트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여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쪽에다가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명분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잡히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업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나온 지표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시장에는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태라서 우리가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큰 흐름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유동성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뭐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추가 다음 이제 금리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이제 퍼센트 정도로 실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어떤
자연 실업률이 한 4.5% 정도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이죠.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고용 동향 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전 사실 지금 이게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PB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지표를 꼼꼼히 보죠. 꼼꼼히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뭐 이렇게 좀 실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문제가 한번 터졌었죠. 그 클로드 코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있는 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악화됨에 따라서 뭐 PE라든지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경색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도 적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주식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원자재 쪽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자금이 경색될 수 있다.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레버리지가 큰 자산들을 청산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증거금을 올려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 문제가 지난주에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지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매크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안 좋다라고 하지만 뭐 안 좋다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확장 국면으로 다시 그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는 다우존스가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이게 좀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굳이 보자면 전 최근에는 그 제조업 지수를 좀 봤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고용이나 실업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FOMC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추가적으로 동결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어쨌든 이 고용과 물가잖아요. 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을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는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유동성적인 부분 그리고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초반에는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는 AI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케빈 워시에 의해서 유동성이 좀 경색될 수 있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혼란스러웠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와 무관하게 또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증시에서도 뭐 아마존 웹서비스 쪽 매출이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잘 나왔지만 지출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중간중간 이제 따로 이제 움직이는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피로도가 조금 한 번씩 보여졌을 때 한국 증시의 그런 시장 주도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회복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른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유동성이 한국 시장은 또 유독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삐그덕거리는 예를 들어 뭐 따로 노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끼리 좀 따로 노는 그런 흐름들이 단순히 이제 이 추세상에서 어떤 그냥 조정 국면 단순히 조정일지 아니면 이런 커다란 사이클 상에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로 하면 며칠이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서 좀 살아나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지만 지난 13년, 14년 동안 미증시가 우리보다 강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증시가 항상 강했고 저도 고객분들 만나보면 여전히 미증시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은 M7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보다도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미증시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증시가 좋겠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이 체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렇게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 단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증시가 엄청난 악재가 터지면서 폭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버텨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일 때 미국에선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우리가 스토리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스토리지 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ETF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에 투자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신흥국 ETF를 매수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대만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AI라는 큰 트렌드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미증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거의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성장주를 가치주로 나눴을 때 그 수치가 거의 같이 움직였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근데 최근 3, 4년 동안은 미국은 성장주가 엄청나게 강했고 유럽은 약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유럽이 과연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돌릴까라고 한다면 전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미국이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M7이 성장주라고 한다면 가치주 쪽이 강해지면서 유럽 증시와의 그런 이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다우존스가 신고가가 나온 것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성장주가 아니라 기존의 주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나옵니다. 은행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큰 변화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는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치주로서의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월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시장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JP 모건에서도 사실상 이 맞아요. 코스피를 이제 최대 강세장 시나리오를 거의 이제 7,500포인트까지 잡았더라고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코스피를 다우존스나 혹은 이제 S&P 500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지만 PBR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낮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뭐 이제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강한 이제 코스닥 소형 테마주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기회의 무게 중심은 뭐 코스피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코스닥을 필두로 한 뭐 소형주들에 있을까요? 이거 진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둘 다 하셔야죠. 코스피도 하고 코스닥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최근에는 살짝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4,000에서 5,0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엄청난 포모를 느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3,000포인트 공략이 정책적으로 나왔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ETF 쪽으로 자금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성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100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수급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이 형편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25년도에 3분기까지 코스닥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 8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100조를 벌고 SK하이닉스가 100조를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8조라는 영업이익 자체는 넘버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코스닥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ETF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코스닥이라는 시장을 분석을 할 때 판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를 준다면 얼마 전에 뭐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PER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가 나오는데 코스닥이 8배에서 3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38배인 것 같습니다. 38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13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처럼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런 시장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넘버가 따라오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반도체가 속해져 있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저도 이제 12월 달 2025년도 12월 달까지만 해도 코스닥 쪽이 1월 달과 2월 달에는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코스피에 대해서 7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밀리면 코스피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같이 밀리면 코스피가 그죠? 더 매력적이다. 네. 어쨌든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활개를 칠 때는 오히려 그래도 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저는 그래도 있다라고 맞아요.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정성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코스피 쪽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JP 모건에서 이야기했었던 슈퍼 메모리 사이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맞죠. 일단 코스피 JP모건 저도 자료 잠깐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7,000포인트나 7,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멘텀.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평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실적 추정치 상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맥시멈으로 7,500, 7,00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매크로를 고려해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관련된 이야기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그 아틀라스가 이제 시드 2026에서 공개가 되고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손 돌아가는 관절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틀라스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 사실 이미 그동안 보여줬었던 CES 2026부터 이어져 왔었던 아틀라스 스토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도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ETF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스피에 대한 지수 추종하고 있는 ETF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좀 같이 밀 모양새가 많이 나왔거든요. ETF 매도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던 자금에 대해서 ETF 물량들이 좀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 채널에 나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긴 한데 현대차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조롱을 좀 당했거든요. 진짜요? 현대차가 도대체 언제 가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간다라고 했는데 저도 당시에는 이게 로봇 밸류로 좀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좀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로서 밸류만 받고 있다가 로봇이라는 밸류가 붙었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NM 같은 기업들을 보면 PR 같은 경우는 거의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노트북이 있으면 좀 찾아볼 텐데 PR이 지금 200배가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PR 밸류로 거의 PR로 이제 밸류를 줬던 적이 없죠. 성장주로서 밸류를 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시점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작년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갈 때 현대차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현대차의 사업 구조를 가만 보면 테슬라와 굉장히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관련 리포트들도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레포트들이 예. 나오던데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전기차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뭐 미국 쪽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예.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 미국을 제외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차가 어쨌든 자동차 판매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반으로 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로봇 밸류가 붙은 거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 회사는 R&D만 하는 기업이야.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있으면서 현대차 공장에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사용되어 있었던 그 데이터들이 없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로봇에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정에 관련돼서 비준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실제로 판매가 안 되고 수익성이 많이 훼손되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은 저는 전반적인 이 현대차가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동의가 되고요. 로봇 쪽 밸류를 이제 앞으로 그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저도 CES 2016에서 각인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당시만 해도 그때부터 애초에 그 아틀라스는 세계 1위의 휴머노이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백덤블링하고 막 파쿠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런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 테크 기업들의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런 어떤 자랑의 용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관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할 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CES 2026에서 그런 이제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으니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완전히 정확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셨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원전 쪽 같은 경우 원전 좀 이따 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밸류가 붙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사실 뭐 현대차가 먼저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붙으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좋은 기업이지만 부각되지 못했었던 것은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이제 건드려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주가 같은 경우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미국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 쪽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스탠스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죠 그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어떤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 과정에서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로봇 산업의 그 세부 영역이 있다면 네. 어디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뭐 액추에이터 쪽인가요? 일단 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산업용 로봇 쪽에선 두산 로보틱스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신 뭐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액추에이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액추에이터라고 한다면 로보티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하이젠 R&M도 이야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건 이제 SPG랑 SPB 이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SPG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1월달 12월 말부터 1월달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현대차 밸류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HL 만두, 예, 현대 그렇죠. 무벡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 쪽에서 매출을 당겨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 기준으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기업들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좀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문으로 그러면 또 넘어가서 뭐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에는 이제 또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자 속도 이제 둔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의 좀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를 봤을 때 비중 확대 구간인지 아니면은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못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죠. 근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되 비중 확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내가 반도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분야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밀리면 저는 반도체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화장품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오고요. 뭐 엔터 관련주도 변동성이 나오고 태양광도 변동성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다 각기 매력이 있겠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비중을 20% 30% 채울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2027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공장에 좀 쉬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예. 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도 이제 증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량이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증설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더 안 만들면 비싸게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더 안 만들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증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그게 골칫덩어리가 됐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선 주문 후 증설의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익을 다 챙겨가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갑자기 뭐 장비를 들여오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가동이 되고 수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얼마 전에 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믿는 구석은 유동성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 방송이 지난주였거든요. 예. 지난주에 그 방송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2% 넘게 올라가는 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그냥 놔둘까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따라오는 과정에서 유동성까지 많이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거든요. 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면 예.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속도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ETF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ETF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이 풍부한 것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60-70%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60-70%의 자금은 너무 죄송하지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 유동성 중에 상당 부분은 방향성보다는 당일의 변동성에 많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 조정이 나오면 조정폭이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추가 확대는 안 하셔도 안 하고, 되고요. 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되 조정을 받았을 때 그걸 버틴다라는 표현은 뭐 주구장창 보유하자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분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 기회로 보시는 것도 맞아요. 예. 조금 더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한 평단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밀리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예.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